초등학교에 굉장히 재밌는 과목이 하나 있거든요. Inquiry. 말 그대로 탐구 과목이에요. 이게 자기가 주제를 정해요. 충분한 시간을 두고 이거에 대해서 리서치를 합니다. 리서치는 당연히 디바이스를 이용해서 이루어지고, 그리고 나서 구글 문서나 또는 구글 슬라이드 이런 것들로 결과들을 정리를 해서 발표를 하는 거죠. 나중에는 챗GPT나 바드 같은 인공지능을 이용할 수도 있겠죠. 안녕하세요, 조이킴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치에서 조이 앤 케어링 유학원을 운영하고 있어요. 뉴질랜드 학교들을 소개하는 일인데요. 저는 이 일이 정말로 즐겁고 재미있거든요. 여러분, 요즘에 가장 핫한 이슈가 뭔가요? 네, 챗 GPT를 비롯한 AI 시대, 즉 인공지능 시대가 도래했다는 거죠. 우리 아이들은 이 인공지능과 함께 살게 될 텐데, 그때는 노동시장이 어떻게 될 것이고 또 AI 시대에 필요한 역량은 무엇일까 공부를 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들도 공부를 좀 해보셨죠? 저는 그 챗 GPT하고 구글의 바드 있잖아요. 걔네한테 한번 물어봤거든요. 문제 해결 능력, 창의력, 협업 능력, 비판적인 사고 능력, 의사소통 능력, 그리고 자기 주도성, 학습 능력, 감성지능, 그리고 디지털 기술을 이용할 줄 아는 것과 이를 둘러싼 윤리의식,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런 것들을 보다 보니까 뉴질랜드 교육 시스템이 이 AI 시대에 필요한 역량들을 키우는데 굉장히 큰 강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더욱더 신바람이 난답니다. 오늘은 제가 뉴질랜드 교육의 장점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단점이 있어요. 단점들은 제가 별도의 영상을 만들 거고요. 오늘은 이 장점에만 집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뉴질랜드에 오기 전에 한국에서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영어 강사로 일을 했어요. 학원을 오픈한 지 4년 만에 원생 수가 2,000명대로 급격하게 성장을 했거든요. 이 기간 동안에 입시제도가 바뀌었잖아요. 입시제도가 바뀌면 당연히 사교육의 방향도 바뀝니다. 그런데 이 방향성이 영어 실력을 향상시켜 준다고 보기가 되게 어려운 거예요. 예를 들자면 어느 시점에선가 중학교 내신이 굉장히 중요해졌거든요. 근데 중학교 영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문법의 수준도 딱 정해져 있거든요. 우리 애들의 실력은 어떻습니까? 유치원 때부터 영어 유치원을 다니고 초등 저학년 때부터 영어를 시작한단 말이죠. 그래서 아이들의 영어 실력이 상당해요. 그래서 이 문법 문제들을 꼬고 또 꼬아서 내야만 해요. 변별력을 내기 위해서. 그래서 학원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이 문법 포인트는 어떻게 꼬아서 나올 수 있다. 여기서 함정은 어떤 것들이다. 이런 것들을 예상을 하고 어떻게 실수하지 않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가르치고 있었거든요. 점수를 잘 맞는 요령을 가르친 거죠. 어느 순간 회의가 들더라고요. 제가 가르치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아이들 영어 실력을 향상시켜주는 데서 큰 보람을 느꼈는데 일의 성취감이나 만족감 이런 것들을 느끼기 어려웠거든요. 근데 그 즈음에 제 큰아이 시연이가 초등 저학년에서 이제 고학년으로 올라가게 됐고, 제가 그때 생각했을 때 한국에 있는 한 사교육을 피하기는 되게 어렵겠더라고요. 그 많은 시간과 에너지와 돈을 들여서 내가 이 아이를 경쟁 구도 속으로 넣고 싶은가 라고 자문했을 때 대답은 노였거든요. 뉴질랜드는 사실 굉장히 우연하게 선택해서 온 나라입니다. 뉴질랜드는 아이들의 천국이라고 하더라. 그 이야기만 듣고 왔어요. 제 아이들이 영어를 하나도 못한 상태로 왔거든요. 근데 어떻게 된 게 매일매일 즐겁게 학교를 다니는 거예요. 그게 참 신기하더라고요. 얘들이 분명히 못 알아들을 텐데 어떻게 학교 생활이 재미있을 수가 있지? 굉장히 궁금하잖아요. 첫 해에 제가 시연이 담임 선생님을 만났는데 그분이 제가 영어를 하는 걸 보고 놀라더라고요. 왜냐하면 시연이는 B하고 D도 헷갈리는 상태에 영어가 전무한 상태로 오니까 놀라시면서 저보고 학교 영어 수업 시간에 와가지고 시연이 영어를 가르치라는 거예요. 되게 황당하지 않나요? 아니, 내가 영어를 학교에서 가르치려고 하지 내가 직접 가르치러 여기까지 왔나? 뭐 이런 생각이 들긴 했지만 학교 선생님이 오라고 하니까 한번 가봤어요. 제가 가서 수업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고 하고 깨달은 것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이듬해 제가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그 학교의 보조교사로 일을 하게 됐어요. 1학년부터 8학년까지 모든 교실에 들어가서 그 학년마다 어디에다 주안점을 두면서 수업이 진행되는지 봤어요. 제가 초등학교에서 일했던 이 경험과 5년 동안의 고등학교 생활을 지켜본 것을 바탕으로 해서 뉴질랜드 교육의 장점 3가지를 뽑아봤어요. 그 첫 번째는 먼저 학습자 중심, 아이들 중심이에요. 영어나 수학에 있어서 수준별로 수업을 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요. 사실은 그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교육은
교육을 받는 당사자인 아이들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뉴질랜드 교육의 큰 믿음 또는 신념이 반영된 것이 바로 교과서가 없다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뉴질랜드 초등학교에는 교과서가 없습니다. 사실 저한테는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우리 아이들이 영어를 하나도 못했고 또 둘째인 아이는 좀 지적장애가 가볍게 있거든요. 집에서 좀 도와줘 보려고 했거든요. 근데 집에서 도와주려면 어떤 기준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기준점은 대부분은 그냥 교과서로 보잖아요. 근데 교과서가 없다고 하니까 이거 어떡하지? 길을 잃은 느낌이잖아요. 도대체 교과서가 없으면 학교에서 수업은 어떻게 진행하는 거야? 하는 궁금증이 일었죠. 제가 우리 둘째 때문에 학교 선생님들하고 이제 미팅을 좀 했어요. 우리 시우를 집에서도 좀 도와줄 텐데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도와줘야 되냐라는 게 제 질문이었는데 선생님들이 이해를 못 하셨어요. 왜냐하면 물론 기본적으로 읽고 쓰고 뭐 계산하고 이런 것들을 배워야 되긴 하지만 어떤 학년에 어떤 것은 반드시 맞춰야 된다라고 하는 기준점 자체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저에게 말씀해 주신 것은 우리는 시우한테 맞출 것이다. 현재 시우의 상태, 시우의 학습 능력, 학습 속도에 맞춰서 가르칠 것이니 전혀 걱정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시연이 담임 선생님이 왜 저더러 수업 시간에 시연이 영어를 가르치라고 했는지도 알겠더라고요. 이미 영어가 수준별로 다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의 걱정, 즉 영어도 못하는 아이가 어떻게 따라갈 수 있을까라는 걱정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아예 따라갈 어떤 것이 없고 시연이가 기준인 거죠. 어떻게 보면 시연이는 외국인이니까 영어를 못하는 게 당연하니까 자기 속도에 맞춰서 그냥 영어를 배우면 된다는 것이었고, 그런데 다만 7학년인데 시연이가 영어를 하나도 못했으니까 집에서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라는 게 선생님의 부탁이었어요. 철저하게 아이의 속도에 맞추고 누구나 자기만의 속도가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가르치는 거죠. 이것 때문에 행복한 아이들이 탄생하는 것 같아요. 교과서가 없으니까 기준이라는 것도 없고 시험을 볼 수도 없잖아요. 학습의 주체가 자기 자신이니까 누구랑 뭐 비교할 대상 이런 게 전혀 없어지는 거예요. 아이들이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하루 6시간을 학교에 있거든요. 근데 교과서가 없으니까 다양한 활동들로 이 6시간이 메꿔진단 말이에요. 활동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아이들이 자기가 원하는 활동을 고를 수가 있거든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게 뭔지, 자기가 좋아하는 게 뭔지, 자기가 잘하는 게 뭔지를 너무나 자연스럽게 습득을 하게 되고 자기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잘 되는 것 같아요. 그 활동 고르는 것 자체가 자기의 자기됨을 발현하는 거고, 그리고 그 활동들을 해내는 방식도 자기 방식대로 해내는 거잖아요.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자기 자신이 그대로 발현이 되는 거죠. 저는 이것이 그 창의성의 근본이라고 생각을 해요. AI 시대를 맞이해서 아이들의 창의성을 키워주기 위해서 창의성 발달 수업 뭐 이런 걸 들을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그럼 교과서가 없으면 학교 수업이 어떻게 진행될까 궁금하시죠? 교과서가 없는 것을 메꾸는 것은 첫 번째 선생님들의 교환, 그리고 두 번째는 디바이스예요. 뉴질랜드 교육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선생님들에게 엄청난 재량권이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교육의 목표가 있는데 이것들을 이루어가는 방식, 교육을 디자인하는 방식은 거의 전적으로 선생님들에게 맡겨져 있어요. 선생님들이 팀별로 그 교환 작성들을 매번 하거든요. 미팅을 엄청 많이 해요. 그래서 초등학교 고학년의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 디바이스, 즉 아이패드나 학습용 노트북 이런 것을 가지고 리서치를 하면서 수업을 진행하는 거죠. These are our school iPads, and we also have school Chromebooks, and then most of the children have their own Chromebooks. 굉장히 선진적이죠. 이미 인터넷에 있는 지식들을 가르치기보다는 이 지식들을 자기의 학습의 목표에 맞춰서 활용할 수 있는 능력, 그 능력을 키워주는 거죠. 이거를 이제 우리가 디지털 리터러시라고 그러잖아요.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위해서 디지털 기술을 충분히 잘 활용하는 것, 이것을 초등학교 때부터 가르치는 거죠. 초등학교에 굉장히 재밌는 과목이 하나 있거든요. Inquiry. 말 그대로 탐구 과목이에요. 이게 자기가 주제를 정해요. 충분한 시간을 두고 이거에 대해서 리서치를 합니다. 리서치는 당연히 디바이스를 이용해서 이루어지고, 그리고 나서 구글 문서나 또는 구글 슬라이드 이런 것들로 결과들을 정리를 해서 발표를 하는 거죠. 나중에는 챗GPT나 바드 같은 인공지능을 이용할 수도 있겠죠. 사실 이거는 엄청난 자기주도 학습이죠.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문제 해결 능력 같은 것이 저절로 배양이 되는 것 같아요. 두 번째 큰 특징 중에 하나는
교실에서는 수업이 프로젝트 기반 수업이라는 거예요. 그 뉴질랜드 교실의 특징이 있거든요. 예, 한국 교실들은 앞에 교탁이 있고 아이들 책상이 이렇게 쭉 있으면 다 자기 책상이 있잖아요. 뉴질랜드에는 자기 책상이라고 하는 개념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자기 책상이 없어요. 책상들이 이렇게 모둠으로 모여져 있는데 이 활동의 종류에 따라서 때로는 큰 모둠 몇 개, 때로는 작은 모둠 여러 개, 이렇게 자유자재로 수업의 목표에 따라서 책상의 배치를 바꿔주는 거죠. 구조가 이렇게 내용을 결정하기도 하잖아요. 이 물리적인 책상의 배치, 교실의 디자인은 아이들이 배우는 내용, 학습하는 내용을 완전히 바꿔주는 것 같아요. 최근에 메린스쿨에서 새 건물을 지었거든요. 교장 선생님이 아주 자랑스럽게 그 건물들을 제게 보여주셨는데 3개 반이 다 들어갈 수 있는 아주 큰 공간이 있어요. 그 공간을 또 구획을 나눌 수 있게 문이 중간에 달려 있기도 해요. 이렇게 주변으로는 아주 작은 교실들을 또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선생님들이 디자인한 수업에 유용하게 이 교실의 형태가 자유자재로 유연하게 바뀌는 거죠. 제가 어제 밤에 시연이한테 혹시 요즘에 진행되고 있는 프로젝트가 있는지 물어봤거든요. 과목 중에 하나가 지리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다고 해요.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들을 현장 학습에 가서 이렇게 증명해내는 그런 것이었나 봐요. 선생님은 지침을 정확하게 정해주고 그 다음에 팀을 짜준 거예요. 현장 학습을 바닷가로 갔는데 4개의 다른 위치에서 돌멩이들 수백 개를 모아서 그 크기들을 다 측정하고 그것들을 기록해서 다시 모여가지고 세운 가설이 이 실험의 결과들에 근거하여 맞았냐 틀렸냐 이런 것들을 증명해내는 거죠. 이 과정을 보면 얘들이 가설을 세울 때부터 시작해서 토론을 되게 많이 해야 되잖아요. 시연이가 그렇게 얘기해요. 의사소통이 잘 되어야 되고 그리고 서로 협조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프로젝트를 성공할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학교 생활을 하면서 그런 의사소통 능력을 기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세 번째 특징은 AI 시대에 필요한 역량과 꼭 관련이 없을 수도 있지만 제가 정말로 좋다고 생각하는 특징이에요. 자기 자신의 재능을 발견하기에 굉장히 좋은 시스템이에요. 7학년이 되면 기술 수업을 듣기 시작해요. 테크놀로지. 그래서 7학년부터 10학년까지 4년 동안 기술 수업, 즉 요리, 재봉, 목공, 그 다음에 메탈 있죠. 철로 이렇게 만드는 거, 플라스틱, 그 다음에 컴퓨터 테크놀로지에서 코딩,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텀별로 돌아가면서 배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고등학교에 들어가면 예체능 수업들이 굉장히 다양해요. 음악도 그 안에서 세분화되고 미술도 세분화되고 댄스, 드라마 굉장히 다양한 것들을 배워요. 그래서 11학년에 올라가면 필수 과목 영어, 수학, 과학을 제외하고는 자기가 선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얘들이 이 많은 것들을 경험을 했기 때문에 자기가 무엇을 좋아하고 또 무엇을 잘하는지 또는 이미 진로가 정해져 있는 아이들은 진로에 맞춰서 무슨 과목을 들어야 되는지가 딱 나오거든요. 유학을 온 아이들이 이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고등학교에서 과목을 선택해야 된다고 그러면 나는 아직 꿈이 정해지지 않았는데 이런 말을 되게 많이 해요. 근데 제가 걱정하지 말라고, 학교를 다니다 보면 네가 뭘 좋아하고 뭘 하고 싶은지 자연스럽게 알게 된다고 하거든요. 지금까지 제가 뉴질랜드 교육의 장점을 AI 시대에 필요한 역량 이런 것들과 연결을 해서 말씀을 드려보았는데요.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나라의 수능 입시 제도와 같은 표준화된 시험이 없어요. 11학년이 되면 NCEA라고 하는 시험을 치르거든요. 근데 이 NCEA 시험에서는 점수가 어떻게 매겨지냐면 not achieved, 달성을 못한 거니까 이건 fail한 거죠. achieved 하면 달성한 거고요. 그 위에 merit, 잘함, excellence, 매우 잘함, 이렇게 4개로 나누어져요. 의대나 특정 몇 개 과를 제외하고는 achieved를 받으면 다 들어갈 수가 있어요. 대학 들어가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고 이 excellent나 merit이 그렇게 달성하기 어려운 점수들이 아니에요. 이 점수가 상대평가가 아니에요. 절대평가예요. 그래서 대학 가기가 되게 쉬운 거예요. 제가 이 바드한테 한번 물어봤거든요. AI 시대에 필요한 역량을 키우는 데 있어서 어떤 교육 시스템이 더 낫냐, 즉 한국 시스템과 뉴질랜드 교육 시스템을 좀 비교하라고 했거든요. 그 결과가 바로 이겁니다.
놀랍죠? 저도 놀랐습니다. 뉴질랜드에 유학을 이미 와 있거나 또는 유학을 오려고 계획하고 있는 학생들 그리고 학부모님들이 이것을 보시고 도움이 꼭 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내가 받고 있는 이 교육이 어떤 교육인지 이해를 하고 있을 때 또 이 교육이 어떻게 내 인생에 혜택이 될 것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을 때 학교 생활이 훨씬 즐겁고 재미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학부모님들도 내가 저런 것들을 위해서 이 정도의 금액을 투자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아실 때 좀 더 즐겁게 뉴질랜드에서 즐기실 수 있는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까지예요. 들어주셔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저는 다음에 뵐게요. 바이.